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일주일 앵커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성공과 축복을 기원하는 인류의 전통 무척 오래됐죠. 중국에서 비롯된 풍등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고향 저유소 화재 원인 한 외국인 노동자의 풍등 때문이라는 당국의 발표에 비판이 오히려 거세집니다. 풍등이 아니라 풍전등화 같았던 허술한 시스템의 문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더 이상 풍전등화가 아닌 풍등처럼 기대를 모으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황 초청,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발언 등 제대로 바람을 타고 오른다는 평가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편 혁신과 재탄생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범보수의 풍등은 위험지역을 피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예고된 조강특위 발표도 결국 미뤄졌는데요. 과연 이 시대의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또 우리 정치의 흐름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원로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2부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찬비가 내렸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따뜻하게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아침 출근길에 지갑, 핸드폰 꼭 챙기셨습니까? 꼭 뉴스도 챙기셔야 됩니다. 꼭 뉴스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부터도 그렇고요. 아침까지 이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21일까지 이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이 순방에 나섭니다. 네. 특히 이제 이탈리아 방문 때 교황청 또 공식 방문을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 그러고요. 아마 17일, 18일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평양에서 열린 그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교황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네. 뭐 이미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 위원장이 평양에 방문하신다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라고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이게 백두산에서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쪽에 거기서도 이제 뭐 얘기가 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독실한 가톨릭 신자죠. 네. 네,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당시에 그때 뭐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 시복식에도 참석을 했던, 그래서 뭐 자세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네. 뭐 이른바 안면은 좀 트신 사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카톨릭의 또 주된 메시지가 평화라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네. 관심이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 또 최선희 부상 이 실무 협상들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하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을 지금 이제 많이 모을 그런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평양 서울 방문 마치고 중국으로 이제 떠나기 앞서서 비건 특별 대표하고 함께한 자리에서 나는 스티브의 카운터파트가 최선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게 딱 네. 이렇게 두 사람을 마치 짝지어주듯이 찍어 그런 표현을 또 네. 이제 쓰기도 했는데 비건 특별대표는 이미 최대한 빨리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북측이 그러니까 최선희 국상이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다.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모르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의견들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는 폼페이오 장관 방북 당시에 이 비건 특별대표도 함께 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평양에서 만나지 네.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중국 러시아로 떠나버렸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북중러 차관급 3자 회담까지 개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역시 이 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좀 활용해서 세력 과시를 좀 한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서로 얻어낼 것을 위한 더 이 정지 작업에 매진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유소 화재 이거 참 뭐 다행히 진화가 됐고 끝났습니다만 피해액이 큰데요. 일단 범인이 등장했습니다. 스리랑카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인데 구속영장도 신청됐네요. 네, 그런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예, 경찰이 이제 이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에서 번진 불이 휘발유 탱크에 옮겨 붙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네. 중실화 혐의로 이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고요. 네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이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보완 수사를 진행을 해서 오늘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이러고 이제 반려를 한 겁니다. 네. 뭐 경찰 쪽에서는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영장 신청 자체를 거부했다라기보다는 그 약간의 이제 그 뭐 내용상에 네. 미비한 점을 지적한 거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을 보완해서 오늘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네네. 이번에는 검찰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속에 사실은 이 스리랑카인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이 글로 불지 어떻게 알았냐. 그거 하나에 이렇게 예. 큰 불이 나느냐 예.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대한송유관 공사 측의 이 부실 관리도 또 약간 도마 위에 지금 오르고 꽤 오랜 있지 시간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도 몰랐다. 예, 그러니까 18분 동안 이제 화재가 이제 잔디밭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감지할 센서도 설치하지 않았고 그 비용도 뭐 100만 원밖에 안 한다는데 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폐쇄회로 TV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육안으로 그 만약에 폐쇄회로 TV, CCTV만 제대로 보고 있었더라면 누군가가 네.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제대로 소홀히 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대한송유관공사 측에 그 좀 귀책 사유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 네. 지금 이제 이 스리랑카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걸 중실화로 과연 보는 게 타당하냐라는 네. 그런 그 반론이 또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속영장 지나치다. 뭐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네.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이 잔디밭에 떨어져서 불 붙어서 안에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강 수사가 풍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아니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강 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새벽에도 실검 1위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권성동 이란 이 권성동 의원 이름인데 네. 강원랜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왔네요. 예, 강원랜도 채용 비리 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네. 자, 이러니까 여론도 좀 그렇고 또 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지금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직권남용 권리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가 이미 이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채용 비리에 깊숙이 이제 관련이 됐다라고 보고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최정원 전 서울 남부지검장 이렇게 각각 고발을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또 김순환 전 그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함께 추가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역시 혐의 없음으로 해서 사건 종결을 했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안미영 검사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했던 인물이 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던 김후연 그 검사장. 네. 이 경우에는 아예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안미영 검사는 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을 아예 형법에서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면서 지금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문정 검사도 지금 뭐 이런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다. 네. 주권자인 국민들이 독려해 달라라고 지금 이제 또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을 봐도 그렇고. 네. 예. 계속 이 검찰 쪽에서 이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다 기각을 시키고. 제19감 사기가 있었죠.
검찰도 그렇고 네. 예, 이분들 참 조직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의 목소리 많이 들린다라는 건 이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꼭뉴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우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환상적인 장소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2차 정상회담의 장소들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셔틀 외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 오랜 적대 관계의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또 우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어 나갈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냉전의 해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의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언급했죠.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14 방북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분입니다. 송영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조야의 비판을 의식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조율도 잘 됐고 또 그리 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보수적 언론들은 별로 내용이 없다, 진전이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핵시험이 중단되었고 미사일 도발이 중단되었고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공표를 했고 핵실험을 파기하고 유해를 송환하고 인질을 풀어주고 뭔가 진전된 조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지난 70년, 80년 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엄청난 진전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배경과 별개로 안 해왔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 물론 북한의 비핵화에 따르기도 합니다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 문 대통령 이 예담 때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조율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응 조치를 몇 가지 예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문제나 종전선언 문제나 그리고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상응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남북 문제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깊이 관여하고 계신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신다면 또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에 대해서도 부정적 언급을 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겨울 휴양지죠. 백악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신의 그 별장 마라라고로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약에 그곳으로 초대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어낼 수가 있고 뭔가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또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슈를 장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친밀함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정상들인데요. 이 말하라고 별장에서 만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에 오면 열렬히 환영하겠다 이런 초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율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탁월한 외교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만큼 김정일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교황 초청 의사도 대통령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다른 모스크바 방문이나 시진핑 주석 만남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두 분 간의 지난 평양 회담에서 긴밀한 협의와 신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은 항상 뭐가 되면은 통미동남으로 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직접 미국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항상 그래서 이 야당이 통미동남 오면 대한민국 외교 뭐 했냐고 지적을 하는데 네네. 사실 저희들이 한미 동맹만 강조하고 북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네. 북이 저희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전쟁 위기에 대부분 보수적인 사람들이 북한을 폭격하자. 네. 뭔가 북에 반격할 겨를도 없이 깨끗하게 스마트하게 북한의 핵시설들을 다 폭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군사적인 상상력을 키우고 있을 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전쟁은 없다. 평화를 네. 반드시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이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북에 큰 신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만한 중재자로 인정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때마다 말을 바꾸고 막 비유 맞추는 아베 신조 총리에 비해서 문재인 네. 대통령과 초기에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나 그 진실하고 일관된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평가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북미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갖는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 평화 이슈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특히 우리 정상의 역할이 이렇게 좀 도드라진 적이 없었다 이런 평가신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발언을 직접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의미도 꽤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폼페오 보고를 들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화려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 초청과 모스크바 방문, 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뭐 이런 숨가쁜 외교가의 네. 어떤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북을 정상 국가로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북이 국제사회와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이렇게 자신의 국가의 모든 행위들을 맞춰 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안정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은 것이 실제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일본, 네. 러시아의 입장이 한국, 미국과는 다를 수 있고 또 북한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좀 각국의 변수가 다를 것 같아요. 조율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역할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경제도 잘 챙겼잖아요. 이 대미 관계에서. 네. 이 트럼프와 관계를 잘 풀면서 한미 FTA에 크게 밀린 것 없이 우리 김현정 본부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네. FTA 개정에 합의를 했고요. 또 우리 자동차 관세 25%에 대해서 가장 저도 이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특히 우리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가 거의 60% 이상 미국 시장에 지금 네. 팔고 있는데 25% 관세를 먹이면 아마 광주 호남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울산 현대 다 큰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일단 유보시키고 긍정적 검토를 시켜놨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한테 요청해서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한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놀랄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네네. 북한이 만약에 개혁 개방으로 가게 되면 연 12%에서 15% 정도의
고속 수직 상승을 할 걸로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네네. 제가 북을 갔다 와서 갔다 온 이번에 방북이사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북에다가 수출할 거라든지 북의 건설 수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우리 남쪽에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왜냐하면 북이 경제를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각종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 기계 같은 경우에 다 우리 남과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시장을 찾고 일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는 제재 때문에 군용기 타고 가셨어요. 물론 뭐 평양 시내를 또 자유롭게 다녔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제재를 피해서 당장에 뭔가 사전 준비를 안 해놓는다면 또 여러 가지 시대 변수나 상황 변수들이 늘 있게 마련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철도 협력이라든지 기존에 관심 가졌던 분야들 조금 더 진전될 기미 또 발견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또 만났습니다. 네네. 지난번 블라디보스톡에 만났다가 이번 평양에서 다시 만났는데 저한테 저 보자마자 나지나산 철도 빨리 합시다 이렇게 또 빨리 하자고. 네. 네.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계속 실무단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남북관계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핵심 각 기업 대북 투자 책임자들을 모아서 저희 동북아 평화 특위 차원에서 별도 방북단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에서도 대폭 환영이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은 비핵화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앞서가냐 그러지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수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북한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투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선도하지 않으면 중국, 러시아, 유럽 같은데 지금 투자 전문가들이 이 북에 대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사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이 북한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사전 준비 작업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과거 100년 전의 역사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또 비슷한 어떤 기회에 대한 측면이 아쉽기도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내 의견은 또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셨고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셨지만 또 이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또 꽤 뜨거웠거든요. 지역적인 일로 왜 그러나라고 했지만 야당은 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장소에서 그 말을 했느냐라는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야당은 좀 큰 대국적인 걸 봐라. 그런 네. 작은 걸 가지고 계속 싸움하지 말고 네. 지금 이 한반도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대부분 세계가 지금 지지하고 아베 신조조차도 변해가지고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네.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 북과 평화 통일을 해라 그러는데. 네. 멸공 통일해서 북을 전쟁에서 없애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찌됐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대화를 해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계속 대화하는 상대를 적국이고 왜 적과 내통했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이 평화 통일을 국시로 명하고 있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 헌법 전문에도. 네. 야, 우리 국회의원 대통령도 다 선서할 때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네. 선서를 했고요. 예. 자, 이 야당의 비판과 또 야당의 걱정, 이 헌법을 또 막아서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저희 인터뷰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발언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볼지도 또 궁금합니다. 장기 집권 발언도 그렇고요. 국가보안법 발언도 그렇고 직접 다녀오셨는데 좀 여러 가지 분위기를 피부로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좀 낯설게 보나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그렇죠. 어찌됐건 우리 민주당은 항상 겸손하게 네. 모든 권력은 정치 세력들이 주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이 신임을 해줘야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은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북은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15년도에 여명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 한참 제재 중에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정말 그 엄청난 거리를 조성을 하고 네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네. 그들이 이걸 강력한 의지로 이걸 극복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많이 자신감을 회복했고 특히 네. 우리 남측에 대한 태도가 엄청 A가 발라지고 부드러워지고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걸 느꼈습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변화는 우리 문재인, 김정일 두 정상회담의 성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만들어낸 변화, 그 변화의 흐름에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봐야 할 것 같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들 원로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원로가 전하는 탁월한 식견과 이야기. 출발 원탁회의. 네, 똑같은 문제도 시간과 맥락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전혀 다른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촛불 시민의 물결 이후로 보수 진영도 새롭게 태어나겠다, 혁신하겠다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수한 손가락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리키지만 정작 가리키고 있는 그 달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정치인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듣기에 조금 쓸지 모르지만 약이 되는 이야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보수의 본진이라고 할 제1야당 자유한국당 비대위 체제고요. 이 조강특위 얘기는 계속 예고편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곽은 그려졌는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변화의 방향 어떻게 읽어보십니까? 글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비대위가 출범한 지가 이제 2달 넘어 3달 가까이 돼가잖아요. 근데 이게 출범하면서 새로운 당의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끌어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그동안에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이 변화를 위한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상태에서 조강특위가 출범을 했는데, 특별히 힘을 받아서 무슨 역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실제로 당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네. 다 뭐라 그래야 되나 시큰둥하다고 할까? 큰 네.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인적 쇄신을 한다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하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거고 네. 그러면 또 한 차례 이렇게 당협위원장 교체가 지나갈 텐데 네. 지금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당협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왜냐하면 몇 달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원책 변호사께서 이제 이쪽이 되면서 이제 칼자루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뭐라 그럴까, 일종의 무슨 허세처럼 간주하는 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조강특위도 애만 쓰지,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상황이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사실은 열렬한 팬이지만 실제 선수로 경기를 뛰는 것은 다르다. 이런 정치권의 날선 비판들도 이 전원책 변호사님 해보면 그걸 금방 알아요. 예,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단 지도 체제로 복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씀하셨던 총선 이제 국민의 심판과 선택을 정당이 받게 되는데요. 네. 여전히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위험하지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보수 정당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도 큰 문제일 텐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보수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뭐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뭐 진보 정당이든 여당이든 네. 또 분발해서 거기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이 이렇게 특히 야당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저렇게 자기 역할을 못하면 네. 여당도 따라서 활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늘 네. 정치라는 상대적인 거라서.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지금처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네. 뭐 집단지도 체제를 하면 뭐가 나을 거며 단일지도 체제하면 뭐가 뾰족한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마땅히 국민에게 이제 신뢰를 얻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집단지도 체제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국민이 쳐다보겠습니까? 예.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 핵심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인물이 아니라 그 당이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려는 바가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 요구와 상황 잘 녹여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지금, 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국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예, 지금까지 뭐 이게 장 지지도가 거의 뭐 10%를 조금 넘는 정도로 계속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별로 기대 안 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당이 그렇게 그냥 가면, 네.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네네. 50석 건지기 어려울 거라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도 당이 뭔가 거듭 태어나기 위한 뼈아픈 성찰이나 네. 그런 어떤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네네. 과거에도 늘 저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고비를 넘기고 왔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체질화가 되고 이제 타선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거 뭐 자체적으로 뭐 스스로 뭐 성찰이나 반성이나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새로 태어난다? 이거는 저는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예. 사실 지금 이 국민들 개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 크게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 이슈 자체가 변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네. 빨리 진행되는 시기 아니에요. 예. 이 시대 정신 한 가지를 좀 장관님께서 꼽아주신다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알고서 변화를 이야기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시대 정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럼 사실 뭐 이제 정신이나 뭐 가치를 얘기하면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뭐 이제 보수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이나 투쟁을 많이 해왔는데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를 가르는 구분하는 선이 뭐였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는 뭐 친미 반북이고, 네. 진보는 반미 친북 이런 기준으로 갈랐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혼합혁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통칭하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디지털 혁명은 이미 지금 우리 사회에 물결이 들어와 있지요. 예. 이런 변화는 기존에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걸 초월하는 정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다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다. 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변화가 닥쳐오고 있으니까. 네? 네. 아니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네. 요새 한참 유행했던 거의 암호화폐라는 거 있잖아요. 예,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네. 기술로 입각한 비트코인이라는 거 말이죠. 네네. 이게 결국 국가의 화폐 발행 독점권을 이제 뺏어갈 거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탈중앙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화폐 국가 관리라는 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소위 US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시대도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국제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본적 변화가 있을 거다. 예, 네. 이런 걸 내다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특히 정치권이나 국가가 이런 장기적인 변화가 당장 닥쳐오고 있으니까 이후에 대비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체제를 어떻게 가다듬고 네. 운영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걸 잘 고민하고 진지한 논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거하고는 새까맣게 지금 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정치권이나 국가나 네.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이미 닥쳐오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또
고민하고 국민에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변화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블록체인 말씀도 하셨고 또 나경원 의원이 무슨 정당 코인 이 블록체인을 발행해서 이 정치 자금을 관리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 위임된 집중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탈중앙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래서 진보 보수가 아니라 사실은 기득권 대 반기득권 혹은 비기득권의 구도로 한국 사회 정치나 이 구도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이라고 자임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 한국 내에서만 진보 보수 기득권 다 비기득권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암호화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꿔나가면 네. 이게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네네. 이거 완전히 저항하는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에요. 네. 그 저항을 하겠지만 결국 못 이길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우리 국제 경제 상황이 뭐냐면 불로소득 증가 속도가 네네.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몇 배가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금융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금융자본 시대를 끝내고 이제 세계 화폐가 등장을 하고. 네. 그래서 세계 시민의 시대가 열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까지 있다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보가 진흥원이라는 데서도 금년 4월 달에 지능형 정부 추진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네. 블록체인 4단계를 발전한다는 걸 도표도 그리고 한 걸 제가 봤는데. 네네. 한국의 우리 정보진흥원은 국가가 설립한 기관 같은데, 그죠? 네. 이런 데서 이미 보고서가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지도자라는 분들이 빨리 이걸 공부해서, 그죠? 네. 국민에게 알려주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과거에 진보, 보수, 기득권, 비기득권, 이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미 세계 화폐, 세계 시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 혹은 유권자들에게 줄 것이냐가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만 해도 변화에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결국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실무적인 정치적 행위 혹은 정치 관계가 아니라 좀 문화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만들어지는 문화가 앞서 말씀하신 경쟁 구도로 벌써 수십 년을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경쟁이 아니라 남이 잘못해야 내가 잘 될 수 있는 좀 적대적 관계 같은 견제가 오히려 작동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남의 실수에 항상 실수에 의존해서 권력을 잡고 이랬던 거잖아요. 네, 최근에 폭로전도 사실 좀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어떻게 변화하면 될까요? 아니, 먼저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권력을 놓고 다투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전혀 없을 순 없지요. 그렇지만 우선 이 정당이라는 게 말이죠. 네. 우리 지금 의회민주주의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그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대의제도라고요. 네네. 그 대의제도의 핵심은 정당들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당들이 제대로 된 대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의제도가 거의 파탄 지경에 간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네, 지금 정치개혁 특위도 개점 휴업입니다. 네. 지금도 국회가 제대로 법 하나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게 통치 시스템이 여야 간에 그냥 극한 대결로 기능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진 지가 오래됐다고요. 네. 네. 근데 이걸 그대로 둔 상태로 여든 야든. 네. 어떻게 국가를 통치해 나갈 건데요? 예. 국가의 통치 능력이 현재 저하되고 있는 마당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데 말로는 협치하지만 협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자동적으로 협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 하면서 여전히 대통령이 독주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과거 정권하고 뭐 다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벌써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의회제도 하에서 정당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도 안 해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이 기본적인 협치라는 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십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공화국 운영 원리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면 자동적으로 협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안 하면서 자꾸 말로만 협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예. 국회는 여전히 기능마비에 빠져 있고 여야간은 계속스럽게 싸움만 하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국민은 결국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네.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 건데,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결국 힘은 국민들에게 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변화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이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 아마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